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는 도핑 농도와 온도에 따라 보통 보편적인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non-degenerate semiconductor의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잠깐 판서로 넘어가 볼까요? 만약 N타입 반도체라면 전자의 농도, 뭐 결국 도핑 농도일 거고요. 이 값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트린직 레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페르미 레벨의 벗어난 위치의 크기란 이런 형태로 주어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도핑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페르미 레벨과 밴드갭의 중심부에 있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과의 간격이 역시 커지게 되겠죠.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죠. 거의 중심부에 있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에 비해서 N타입의 페르미 레벨은 상부에 위치하고 바로 이 크기가 이 차이가 바로 EF-EI가 될 텐데요. 이 값의 크기는 도핑 레벨이 도노의 농도가 커짐에 따라 점점 컨덕션 밴드의 미니멈 라인 쪽으로 접근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자, 일정한 온도에서 300K를 예를 들어 볼까요? 300K를 예를 들어 볼 때 여기가 EC고요. EV가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인트린직 레벨이 될 텐데 우리가 도핑 농도를 12승, 14승, 16승, 18승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핑에 의존하는 이 페르미 레벨의 위치는 점점 상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농도, 예를 들어 10의 18승의 경우라면 우리가 온도의 증가에 따라 이미 학습했던 내용대로 이 반도체는 인트린직의 상태로 변환되게 되죠. 왜냐하면 인트린직 NI 값이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미 도핑했던 도핑 농도에 비해서 NI 값이 무시 못할 정도로 커짐에 따라 이 반도체는 인트린직에 가깝게 접근해 나갈 거고요. 따라서 페르미 레벨은 다시 인트린직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커브의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현상이 P타입에서도 관찰될 수 있고요. 같은 온도에서 300K에서 도핑 P타입의 도핑 농도가 12승, 14승, 16승, 18승으로 증가함에 따라 페르미 레벨은 점점 아래쪽으로 치우치게 되고요. 밸런스 밴드의 맥시멈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같은 도핑 농도에서 10의 16승이란 억셉터의 도핑 농도 하에서라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역시 동일하게 페르미 레벨은 인트린직 페르미를 향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커브를 4장에서 또 다시 한번 접하게 될 텐데요. 익스트린직 세미컨덕터, 즉 도핑이 이루어진 그런 반도체죠. 우리 엔타입 반도체를 예를 들면 그런 그 엔타입 반도체의 온도가 변화하게 되면 우리가 상온에서는 잘 알고 있죠. 300K에서는 우리가 ND라는 도핑의 농도로 도핑하게 되면 전자의 농도는 예를 들어서 10의 16승이다. 그러면 이 반도체는 전자의 농도는 10의 13승이 16승이 될 거고요. 홀의 농도는 10의 4승이 되겠지. 뭐 이런 그 단순한 캐리어들 간의 농도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바로 이런 그 반도체, N타입 반도체가 만일 온도가 매우 저온으로 간다든지 매우 고온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이 캐리어의 농도의 변화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냐는 것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식을 좀 주목해 봅시다. 자,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우리가 이전에 지울까요? 전자의 농도는 이러한 그 관계식에서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요 NC와 NV는 둘 다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는 그런 값들이었죠. 따라서 요 앞부분에 요 루트 C NV 값도 각각이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고 루트가 씌어 있으므로 이 전체는 역시 또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임의의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는 어떤 상수죠. T의 2분의 3승에 비례하고 EKT분의 밴드갭 지수함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런 관계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죠. 인트린직 캐리어 농도가 이렇습니다. 수정합니다. 따라서 양변에 우리가 자연로그를 취하게 되면 물론 여기 뭐 LNC라는 상수가 붙을 거고요. 이런 그 형태의 의존성이 얻어질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지수함수에 비해서 온도의 의존성을 보면요.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이 TA분의 3승은 거의 상수와 같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냥 우리가 어떤 상수라고, 어떤 C'이라는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그 ni는 어떤 상수와
T분의 1과의 어떤 이런 선형관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반도체가 인트린직이라면, 인트린직한 거동을 한다면, 여기서 인트린직한 거동이란 전자홀의 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우월하다든지 또는 홀의 농도가 우월하다든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트린직한 반도체의 그 N0와 P0하고 언제나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동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런 그 반도체가 인트린직하다면 우리가 절대 온도의 역수와 캐리어의 농도, 그 인트린직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의 로그 값을 우리가 플롯해 본다면 직선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는 물론 밴드갭에 의존하는 그러한 값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인트린직일 경우에는 우리가 캐리어의 농도가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N타입 반도체가 있어요. ND라는 농도로 도핑을 했어요. 그렇다면 300K, 상온의 우리가 보통 우리가 느끼는 것은 상온이니까 상온에서의 전자의 농도는 ND가 될 겁니다. 일정한 값을 가질 거예요. 이게 10의 16승이라면 10의 16승 퍼 세제곱센티미터라는 일정한 전자의 농도로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러한 그 N타입 반도체의 캐리어의 농도가 어떻게 온도에 따라 변하겠냐는 거죠. 역시 이 캐리어의 농도의 자연로그 값과 절대 온도의 역수 간의 관계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대강 세 개의 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300K이고요. 상온을 중심으로 한 적절한 온도 구간 내에서는 이 반도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스트린직한 거동을 나타낼 겁니다. 즉, 이 사이에서는 전자의 농도가 우리가 집어넣어준 도핑 농도에 그냥 단순하게 의존하는 그런 값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근데 너무 고온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모든 반도체는 일렉트론과 홀 페어의 생성이 너무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Ni 값이 도핑 농도를 능가하는 그런 수준이 돼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인트린직처럼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 영역은 인트린직 반도체 영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렸던 것처럼 로그 캐리어의 농도와 T분의 1 사이의 어떤 관계식은 지수적으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캐리어의 농도가 증가하는, 하지만 로그 n과 T분의 1 사이의 관계는 직선의 관계인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Ni의 거동을 따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극저온으로 가게 되면, 매우 낮은 온도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나죠? 소위 프리즈 아웃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도 반도체는 마치 절연체와 같은 거동, 결국은 인트린직과 같은 거동을 하게 된다고 얘기했고요. 따라서 다시 이러한 그 곡선을 따르게 되겠죠. 자, 제 그 강의 노트나 여러분들 교재에 표현된 이런 그 캐리어의 온도 의존성, 특히 익스트린직 반도체에서의 캐리어의 온도 의존성이 이러한 그 곡선의 형태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도핑에 대한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도핑을 어떻게 하겠냐? 도핑은 우리가 불순물을 집어넣는 행위이고요. 반도체 내에 그 불순물을 반도체라는 물체 안에 어떤 식으로 또는 외부로부터 내부에 우리가 원하는 깊이까지 원하는 양, 농도만큼 집어넣는 것이 관건이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는 확산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도핑의 기술을 좀 살펴보기 전에 확산의 기본 원리, 그리고 확산을 지배하는 방정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뭐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이미 학습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확산을 지배하는 픽스의 확산 법칙이 있죠. 픽스의 first law and second law 두 가지 법칙이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확산은 왜 일어날까요? 우선 확산이란 무엇일까요? 농도가 아주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 용매라고 불리는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물질 위에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죠. 솔루트라고 하는 불순물 같은 그런 물 같은 물이 이제 용매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소금을 넣었다. 이 소금이 솔루트 용질이 되겠지. 근데 어느 한쪽에는 소금의 농도가 높고 반대쪽 다른 쪽에는 소금의 농도가 낮다면 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 솔루트 용질은 이동하려고 하죠. 자, 이동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확산의 법칙, 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자연의 현상이고요. 물론 근본적으로 이런 확산이란 여러분들 연력학이라는 그 학문을 좀 배워본 학생들은 이 경우의 수, 자연이란 경우의 수를 늘리려고 하고요.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려고 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개 공을 오른쪽 방에만 넣고 왼쪽 방에는 넣지 않는 이런 경우의 수보다 이런 그 10개 공이 골고루 양쪽 방에 섞이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을 겁니다. 따라서 자연계는 무질서해지려고 노력하고요. 더 경우의 수가 많은 것이 우리 눈에 띄게 되고 그러한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자연계는 이동해 나가죠. 그런 현상의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거기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맙시다. 이런 그 확산이란 어떤 자연의 현상처럼 일어나는 것인데 이걸 이제 픽스라는 사람이 당연히 관찰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거리, 농도를 봤을 때 농도가 높은 쪽에서 어떤 X란 지점을 이미 X가 X인 어떤 지점에서 물질이 이동해 나가는 양 여기서 이제 이 양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양을 플럭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플럭스란 단위 시간 동안에 1초 동안에 단위 면적 1제곱센티미터라는 단면적을 통해서 흘러간 용질 원자들의 또는 뭐 원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입자일 수도 있어요. 소금이라면 소금의 분자죠. 이런 것들이 이동해 나간 개수,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을 통해서 단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플럭스라고 일단 정의합시다. 물론 이 Y축은 농도고요. 농도란 용질 원자의 단위 세제곱센치당, 단위 세적당 존재하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임의의 X란 지점에서 당연히 높은 농도에선 낮은 농도 쪽으로 용질은 이동하게 될 거고요. 그 이동하는 양을 플럭스라고 표현했을 때 이 플럭스는 이 농도의 이 지점에서의 농도 900값, 기울기 값이죠. 기울기가 급하면 급할수록 더 많은 양이 플럭스가 발생하고 완만하면 비교적 적은 양이 이동해 나가는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어떤 상식적인 그런 값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를 D라는 이 D를 우리가 확산계수, diffusion coefficient 또는 diffusivity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단위는 diffusion coefficient의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per sec로 보통 주어지죠. 자, 그래서 이 플럭스는 확산해 나가는 양은 단순하게 그 지점에서의 농도 기울기에 비례한다. 그 비례상수는 확산계수다. 라는 것을 우리는 픽스의 first law, 제1법칙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확산을 지배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여기 기울기는 음수죠. 근데 플럭스의 양은 양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양수란 말이야. 부호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렇게 되면 이 확산계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확산계수의 부호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취해주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식,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식을 픽스라는 사람의 first law, 확산의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확산의 제1법칙의 이 식은 우리가 이후에도 또 사용할 예정이고요. 단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게 이 픽스의 first law는 하나의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가정하에 서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지울게요. 농도 구순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어떤 시간 t가 t0라는 시간에서 플럭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점에서의 플럭스는 이렇게 주어졌을 텐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상당량의 용질이 불순물이 우측으로 이동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이 곡선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기울기는 점차 변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시간에 따라 이 플럭스는 일반적으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트랜지언트
state 또는 non-steady state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그 transient state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픽스의 fourth law는 그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시간의 함수가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따라 농도가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된다. 즉, 이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려면 시간에 따라 초당 100개 용질 원자가 들어가면 100개 원자가 동시에 빠져나가죠. 플럭스 인과 플럭스 아웃이 계속 일정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해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물량이, 여기서 농도의 기울기죠. 물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정상 상태, 우리말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고요.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의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만일 이 농도가 어떤 여기는 1차원의 경우고요. 우리가 3차원은 생략합시다. 어떤 x와 이번엔 시간의 공이 함수라면 시간에 따라 농도가 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농도는 계속 오로지 x만의 함수라는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그 농도를 지배하는 법칙은 뭐겠냐 말이야. 이것이 픽스의 세컨드 로우입니다. 자, 이거 뭐 증명 과정은 생략할게요. 기본적인 여러분들 뭐 어디 문헌이나 보셔도 다 간단한 증명 과정, 이거 뭐 증명은 어렵지 않고요. 델타 dx라고 합시다. 여기 x축이고요. 이거 작은 미소 볼륨을 생각할 때 들어온 요 공간 내에 들어온 플럭스 양이 있겠죠. 어떤 시간 내에. 그리고 빠져나간 플럭스 아웃이 있을 겁니다. 요 플럭스 아웃에서 들어온 양을 빼면 요 작은 공간 내에 물질이 쌓인 양이 나올 거예요. 단위 시간 동안에. 그것이 그 지점에서의 농도 변화를,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 간단한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그 내용을 수식한 것이 바로 픽스의 세컨드 로고요. 증명을 생략할게요. 필요하면 나중에 뭐 질문하시면 좀 살펴볼 수 있겠지만, 편미분이 돼야겠지, 이 경우라면. 자, 이렇게 주어지는 식을 우리가 픽스의 세컨드 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농도는 x와 t의 동시에 함수인 그런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도체 수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도핑이라는 것을 해내게 되는지, 그 간단한 방법,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고전적인 방법, 최근에 모든 사실 이 도핑은 뒤에 얘기하게 될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이온주의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온주의법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순수하게 확산만의 도움으로 이런 도핑들을 해 나갔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도핑들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봅시다. 지금 단면을 보고 있고요. 실리콘에 여러분들이 이런 N타입으로 특정 지역을 도핑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방막을 증착해 줍니다. SiO2나 또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등등의 이걸 마스킹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마스크의 재질입니다. 덮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 리소그래피라고 불리는 이것도 얘기하려면 뭐 한 2, 30분 얘기해야 되니까 이런 그 패터닝을 하는 작업은 반도체 공정의 바로 핵심되는 기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심화 과목인 반도체 공정이라는 과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요 우리가 도핑을 하려고 하는 요 영역에 요 마스킹 머티리얼을 제거해 줍니다. 선택적으로 패터닝을 하는 거죠. 패턴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도핑되지 않을 지역에는 이런 그 마스킹 필름들이 남아 있고 도핑될 지역만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선택적 도핑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됐다면 온도를 높게 올려줘요. 그리고 산화 분위기, 산소가 포함된 그런 대기 중에 산소가 많으니까 대기 중에서 그냥 진행해도 좋고요. 여기에 가스를 불어넣습니다. 어떤 가스를 불어넣냐면 포스포러스, 여러분들 N타입 도펀트죠. 그 다음에 산소와 염소로 이루어진 이걸 POCl3, 포클 가스라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상온에서는 액체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가스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포클 가스들을 위에서부터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이 표면부에서 소위 아까 산소가 풍부한 조건에서 진행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POCl3와 산소가 반응해서 P2O5라는 포스포러스 옥사이드죠. 그리고 여기에 P2O5라는 산화물이 생겨난 거예요. 산화물, 옥사이드가. 포스포러스 옥사이드가 생겨나고 물론 여기에 염소 가스들은 날아가게 되고요. 이 중에 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포스포러스들이 상당히 많은 포스포러스들이 요 밑에 침착되게 됩니다. 높은 농도로 남게 돼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한 뒤에 적절한 우리가 애칭, 식각을 하는 용액을 사용해서 요 표면부에 생긴 여기 P2O5가 꼭 유리처럼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같이 생긴 얇은 요 막을 제거해주는 디글레이징이라는 작업을 해주게 되면 이 부분이 날아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려져 있는 이 지역만 높은 농도로 포스포러스가 증착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도펀트의 사전 증착, 프리데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전 증착을 통해서 아주 고농도의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X축입니다면 여기가 농도고, 그러면 이 표면부에만 어마어마하게 높은 농도로 포스포러스를 이렇게 씌워준 겁니다. 자, 그 뒤에 다시 온도를 올려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안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론 나중에 요거 필요 없는 요 매스킹 필름은 제거해 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만 N타입으로 이렇게 도핑하는,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과정을 우리가 드라이브인이라고 하죠. 이게 다 확산이에요. 확산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리뎁, 사전 증착과 드라이빙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런 도핑을 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뭐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도핑은 이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는 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온 주입이라고 하는 거죠. 임플란트, 여러분들 이빨 임플란트 한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을 우리가 N타입 도펀트에 사용되는 도펀트들은 포스포러스, 아르세닉, 이게 실리콘에서는 주가 되는 도펀트고요. P타입은 거의 뭐 유일하게 이 보론이 사용되는데요. 얘네들을 전부 양이온으로 이온화시켜요. 왜 이온화시키느냐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런 그 이온들, 아이온 상태로 만들어진 도펀트를 실리콘 웨이퍼가 있으면 높은 아주 엄청난 속도, 물론 이 안에는 다 진공입니다. 진공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속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가속된 그 이런 이온들을 탕탕 두들기면서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속 에너지를 조절하면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이 도핑의 그 깊이, 예, 얼마나 깊이 도핑할 건지, 또 들어가는 양도 우리가 조절함으로 인해서 이온의 양을 도핑 농도도 컨트롤하는 그런 엔지니어링이 가능하죠. 이런 그 방식을 우리가 이온 주입이라고 합니다. 이 이전에 얘기했던 이 고전적인 확산법은 첫 번째 굉장히 고온에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요 사용하는 마스크 물질이라고 그랬지. 이 마스크 물질은 고온에서 잘 견디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옥사이드나 나이트라이드 이런 그 소위 무기물 계열의 방막들을 사용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요 마스크 재질에 우리가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요 도핑되는 깊이와 들어가는 도핑량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반면에 이 이온 주입은 여기 이제 이런 장점들을 내가 열거했는데요. 요 매스킹 머티리얼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상온에서 이런 이온 주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온 주입하고 나서 반드시 후성열 처리를 해주긴 합니다. 근데 이온을 집어넣는 과정은 상온에서 이루어지고요. 따라서 매스킹 머티리얼의 선택의 폭이 낮은 온도에서 우리가
응용을 해줘야 될 그런 물질들도 매스킹 머티리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집어넣어주는 양을 도즈라고 하죠. 도즈, 집어넣어주는 양을 컨트롤한다든지 그 양을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컨트롤한다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이온 주입기에 여러분들 단면 일종의 스키매틱 기호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여기 아까 말했던 뭐 아르세닉이나 포스포러스, 보론 이런 것들의 이온 소스가 여기 있어요. 이온 발생 장치가 이런 발생 장치로부터 이온들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 다 진공입니다. 여기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다 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온들이 유입이 되면요, 여기 애널라이징 매그넷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잠깐만 얘기할까요? 이 자기장을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이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걸려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보통. 자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량을 띠고 M이란 질량을 갖고 있고 Q라는 양전하를 띈 물질이 V라는 속도로 유입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점전하는 여러분들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은 이러한 관계식, 이걸 로렌츠 포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받는 힘의 크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배웠을 거예요. 이런 그 권총 형태로.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공간 내에서 진공 같은 데서는 이 전하 물질은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운동의 반지름은 요 질량에 의존해요. 이거 수식적인 거 어렵지 않지만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할게요. 다시 말하면 질량이 크면 큰 원운동을 하게 돼요. 반지름이 크고요. 질량이 작으면 작은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이게 전하를 띈 물질들이잖아. 그리고 여기 자기장을 걸어줘요. 마그넷 자석을 걸어줍니다. 얘가 가다가 회전 운동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소의 경우 비소 발생 장치에서 비소 이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소에 뭐 플로린이 섞여 있는 이런 이온도 나오고 2개짜리가 또 나오기도 하고 막 잡다한 게 섞여서 나온다. 플라즈마를 띄워서 만들어주는데요. 요 깨끗한 요놈만을 우리는 원하는데 이런 잡다한 것들이 다 같이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질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다른 놈들은 회전 반경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아르세닉 플러스만 우리가 원하는 반경으로 회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회전 반경에 해당하는 물질만 통과하도록 여기 슬릿을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슬릿에 걸려서 통과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아르세닉 플러스 이온만 통과하도록 해주는 이런 장치를 우리는 애널라이징 마그넷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통과한
그래서 아르세닉 플러스 이온, 우리가 아르세닉을 도핑한다면 아르세닉 플러스 이온이 통과를 하게 되면 여기 진공 중에서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음극, 양극을 하게 되면 가속을 하게 되죠. 이 가속하는 이 엑셀러레이션 튜브가 여기 존재합니다. 우리가 뭐 300 킬로 일렉트론 볼트, 이 굉장히 큰 에너지로 가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300 킬로 볼트가 여기 인가돼야 되는 거예요. 30만 볼트. 그러니까 이 이온주입기는 변전기가 굉장히 큰 변압기가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굉장히 등치가 큰 장비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빔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 빔이 위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빔이 양이온이니까 우리가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를 걸게 되면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빔이 이렇게 틸팅이 일어나겠죠. 위아래도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XY 스캔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빔을 우리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그 모든 가속과 요 스캐닝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중성 도펀트 원자를 넣어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온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내가 그 이온을 설명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여기가 웨이퍼예요, 웨이퍼.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 웨이퍼에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양만큼 스캐닝을 하면서 두들겨 주는 겁니다. 실제 웨이퍼는 회전하고 있고요. 웨이퍼 전면에 다 맞게 됩니다. 여기 접지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양이온이 하나가 유입되는 순간 바로 전자가 순식간에 전자가 같이 접지 쪽에서 들어와서 들어왔던 양이온은 바로 중성 아르세닉 원자로 바뀌게 되고요. 도펀트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을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좀 남은 시간 동안에 4장의 첫 번째 페이지까지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에서는 캐리어들이 반도체 내 우리가 도핑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떠한 분포, 어떠한 양만큼 이렇게 존재하는지 어떤 정량적인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디바이스란, 전자소자란 이러한 그 캐리어들이 이동을 해야죠.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서 전류를 창출해 내야 되고요. 이런 전류를 창출해내는 캐리어의 액션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드리프트라는 것이고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퓨전. 디퓨전이 뭔지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언제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전자나 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여기 전자들이 이쪽은 많아. 근데 이쪽은 별로 없어. 그러면 전자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역시 이동하려고 하고요. 이때는 외부에서 바이어스를 인가하지 않았는데,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데도 단지 농도의 차이 때문에 전자는 이동하게 되고 확산이란, 전자가 일로 이동하면 전류는 이렇게 이동하죠. 아니, 전류는 이렇게 전류는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반대로 이런 그 확산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류를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디퓨전 커런트, 확산 전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미 이것도 익숙하죠. 이런 벤 다이그램에서 어떤 뭐 빛이 들어오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렉트론과 홀 하나가 이렇게 생성된단 말이야. 이런 과정을 우리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거꾸로 생성된 전자홀이 쌍으로 재결합을 통해서 소멸돼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리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 역시 캐리어들의 액션입니다. 뭔가 전하가 생성되고 사라지는 메커니즘이고요.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게 전류란 우리가 고전적으로는 전하가 이렇게 움직여야지만 전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게 전류의 정체죠. 하지만 엄밀한 전류의 의미는 어떤 지점에서 전하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우리가 전류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점에 전하가 사라져 버렸어. 또는 새로 생겨버렸어. 물론 이렇게 되면 그 지점에 거의 부족된 스테디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가 어디선가 들어오든지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긴 한데요. 요인을 보면 그 지점에서 전하가 사라지거나 생겨나는 이런 일들이 전류를 촉발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현상이 전류를 만들어내겠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너레이션 커런트 또는 리콤비네이션 커런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그 세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4장에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 나갈 건데요. 자, 먼저 오늘은 간략히 드리프트가 뭔지 개념적인 설명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전자는 이런 크리스탈이 있죠. 원자들이 이렇게 배열된 크리스탈이 있으면 외부에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지 않더라도 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랜덤 모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랜덤 모션의 원동력은 서멀 에너지. 그래서 X축 방향 각각의 이 전자에게 공급된 에너지를 2분의 1 kT라고 한다면 이 전자에게 평균적으로 공급된 열 에너지가 2분의 3 kT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이것이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환산된다고 보는 거죠. 이때 우리가 생겨나는 이 에너지를 구해보면요. 대략 약 초당 10의 7승 센티미터. 그러니까 약 광속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되죠. 이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당탕탕 전자들은 크리스탈 내에서 랜덤 모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과 구간을 움직이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거야. 이 속도를 우리는 흔히 이 속도죠. thermal velocity라고 얘기합니다. thermal velocity는 전자가 크리스탈 내에서 거의 갖게 되는 궁극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보통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전기장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랜덤 모션이기 때문에 전자는 이동해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외부의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런 크리스탈이 쭉 있고요. 격자 원자들이 쭉 존재하고,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필드를 걸어줬다면, 일렉트릭 필드, 외부에서 전하 왼쪽에 양극, 오른쪽에 음극을 이렇게 걸어줬다고 한다면,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은 양극에서 음극 쪽으로 향하게 될 거고요. 전자는, 일렉트론은 음극 쪽에서 양극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스캐터링을 일으키면서 갈 겁니다. 하지만 꾸역꾸역 양극 쪽으로 가겠지. 반면에 홀도 마찬가지로 우당탕탕 부딪히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때 이 전하에 미치는 힘들은 당연히 각각 전하가 갖고 있는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 곱하기 필드, 이만큼의 힘이 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이 소위 이 전자나 홀과 같은, 여기서 이게 이펙티브 매스가 되겠죠. 우리가 바로 이제 이런 그 뉴토니안 역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펙티브 매스라는 걸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뉴턴 제2의 법칙에 의해서 가속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가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캐터링이 나고, 가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캐터링이 나고, 그러니까 서머 빌로시티에 근접할 수 없고요. 계속 증가하다가 스캐터 속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전자는 양극적으로, 홀은 음극적으로 이렇게 이동해 나가는, 저희 방향이 정처 없이, 이걸 우리가 영어에서 드리프트라는 말은 표류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표류하듯이 가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캐리어들, 음의 전하를 띤 전자는 양극적으로, 홀이 홀과 같은 양전하를 띤 캐리어는 음극적으로 결국은 이동해 나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드리프트 모션을 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양극적으로, 홀은 얘는 실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지만 아무튼 꾸역꾸역 양극적으로 가는 거고, 얘도 이렇게 우당탕탕 가지만 음극적으로 간단 말이야. 자, 실제 우리가 반도체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가 흐르는 메커니즘은 거의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드리프트 모션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전기장을 인가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압을 인가한다는 것은 이 전기장의 힘에 의해서 캐리어들이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류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복잡하게 가는 이 구간에 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고요. 이 홀의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어떤 시간이 델타 t란 시간 동안에 얘가 이만큼 델타 x를 이동해 나갔을 거 아니야. 물론 실제는 막 우당탕탕 하면서 더 많은 거리를 갔겠지만 우리는 전류에 기여하는 요 x 성분만의 거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단위 시간 동안에 순수하게 이동한 x 방향 성분만의 그 속도가 있겠죠. 그 속도를 우리는 이 캐리어들의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우리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만들어지는 전류의 바로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아까 얘기했듯이 더멀 벨로시티 초당 10의 실리콘의 경우 한 10의 7승 센티미터 퍼세컨 광속의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속도에 비해서는 훨씬 작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스캐터링을 통해서 속도가 엑셀러레이션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울 벨로시티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그 드리프트 벨로시티가 전압하에 반도체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